3월 11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2월 CPI가 전년비 7.9% 오르며 198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는 22만 7천 명으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몇 달 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ECB는 기준금리는 동결, PPP 매입은 이달 종료하기로 하고 기존 APP 채권 매입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채권 매입이 종료된 이후 언젠간 점진적으로 금리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은행 ING는 ECB가 매파적으로 변했다며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이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서비스 접근을 중단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러시아에서 철수할 계획입니다. 월가 투자은행 가운데서는 최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 이목이 쏠렸던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1년 전보다 7.9%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지난 1월에 이어서 40년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등 이런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상당 기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CB는 기준금리를 0%로 동결을 했죠. 하루하루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장 속에서 저희와 함께 돌파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상당히 지난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가 0.52% 빠지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 0.92%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의 경우 0.57% 낙폭을 보이면서 4,25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장 마감을 앞두고 장 중과는 달리 굉장히 낙폭을 많이 축소해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유가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 이상 오르면서 114달러 선까지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소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41% 빠지면서 WTI 106선, 110달러 밑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브렌트유의 경우에도 1.66% 하락하면서 10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계속해서 국채는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13% 상승하면서 무려 2%대를 넘어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보이고 있을까요? 전간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현지 시간 3월 10일 목요일 미증시 특징주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20대 1 주식 분할과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마치 올해 초 구글의 움직임과 같아서 아마존이나 구글이 다우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전반적으로 약한 시장 흐름 속에서 아마존만 6%대 상승 나타내면서 2,96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애플은 2% 내려서 158달러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 장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프록터앤갬블 등은 다우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약보합에 거래 중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기로 한 군인들의 페이를 3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테슬라는 3% 빠지고 있는데요. 832달러의 주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장에서 강보합 보여주면서 36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1.49% 빠지면서 226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톡스 ETF와 QQQ도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스톡스 ETF 같은 경우에는 2% 빠지면서 443달러에 거래 중이고 QQQ는 1% 빠지면서 331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개별 특징주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보잉 777에 대해서 엔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보잉 주가는 장전에부터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도 약보합 보여주면서 177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이 다양한 상품 가격 모델을 시험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회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아쉽지만 3% 크게 빠지면서 22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11개 섹터 흐름이 어제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에너지주와 유틸리티주가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섹터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제 유가가 장중에 또 올랐는데요. 러시아산 원유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유 생산에 대한 늘어난 수요로 인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정유주 오늘 장에서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쉐브론 2% 넘게 상승하면서 170달러 선에 거래 중이고 할리바튼 또한 8% 크게 상승하면서 37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번 주 초반에는 랠리를 펼쳤던 이 태양광 관련주가 목요일 장에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솔라이즈 테크놀로지 3% 넘게 빠지면서 315달러에 거래 중이며 퍼스트솔라는 역시 3% 빠지면서 76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한편 방산주인 로키드 마틴 오늘 장에서 약보합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주가도 확인해 보시면 445달러에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몇몇 중국 관련 기업들이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 책임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들 5개를 발표하면서입니다. 이 영향으로 디디 추싱이 장중에 11%, 또 징뚱닷컴이 16%까지도 빠졌고요. 알리바바 또한 9% 하락으로 거래됐습니다. 중국의 니오, 전기차 대표 업체인 니오도 살펴보시면 13% 빠지면서 17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반도체 기업들, 주요 자재들에 대한 공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치 상황 속에서 공급난은 계속해서 심해져만 가는데요.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 일부 주가 낙폭이 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97% 빠지면서 75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AMD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이 빠지면서 105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면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겼고요. 그리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7.9% 오르면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22만 7천 명으로 발표되면서 이제 예상치였던 21만 6천 명을 소폭 상회했는데요. 아무래도 ECB 이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는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금금리와 한기 대출금리 역시 각각 마이너스 0.5%와 0.25%로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CB는 물가와 금융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 역시 금융 안정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기 대비 7.9% 올랐습니다. 이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수치인데요. 이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진단들도 많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2월 물가 상승률이 기록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행보에도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상황 속에서 매우 높은 물가 상승폭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대해서는 기존 3%에서 4%로 상향 조정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된 소식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 관련 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월가 투자은행 가운데서는 최초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이 종료됐는데 아쉽게도 휴전 합의는 결렬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를 돌파했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좀 압박이 좀 거세지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오른 상황인데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골드만삭스 어떤 식으로 보이콧을 했습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월가은행 최초로 러시아에서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전 세계 고객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가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골드만삭스의 행보는 이 러시아에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재정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시티그룹도 러시아에서의 사업 철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완전한 중단은 아니지만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인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로 인해서 외국 금융사들의 모스크바 영업이 극도로 어려워진 탓도 있습니다. 다만 유럽의 은행들에 비해서 미국의 은행들은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철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이 러시아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유니클로가 현지 사업을 중단한다고 새롭게 밝혔습니다. 유니클로는 다른 의류 기업들과는 달리 러시아에 남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만 그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이 보이콧 선언이 계속되고 있고 또 기업들의 엑소더스, 탈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CNBC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스 가격이 급등해도 전기차 매출 증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바로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20대 1 주식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그리고 어제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캐피털 이코노믹이 미국 연준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별도로 3월부터 긴축을 개시해야 된다.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가스 가격이 급등해도 전기차 매출 증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전쟁으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전기차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간 스탠리는 전기차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곳이 없다. 대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급망 부족과 사상 최저 수준의 재고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재고는 전년 대비는 60%, 2020년 대비는 70%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전체 공급량의 2.4%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스 가격은 더욱더 올라가지 싶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그리고 석탄 수입을 점차 중단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EU는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가스 수입 의존도를 약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현재 전체 가스 수입의 약 40%, 석유 수입의 25%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하원에서도 러시아산 석유와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후 상원의 표결을 거친 뒤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양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국 내의 기름값 인상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온 바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마켓워치 헤드라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인사들 그리고 또 월가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죠. 피터 모리치가 미국 연준이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또 10년물 금리를 하단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 톰리는 S&P 500이 올해 5,100선. 네, 또다시 한번 엄청난 이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5,1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소 20%의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만큼
만큼 해당 발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댄 나일스 헤지펀드계의 거물이죠.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현금 보유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돌아와서 피터 모리치 미국 연준과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피터 모리치 교수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완만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모리치 교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를 크게 둔화시키지 않으면서 2%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큰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 대개의 상당한 경기 둔화에 의해서만 줄어들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총 공급에 맞춰서 총 수요를 함께 줄여나가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총 공급이 풍부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도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준이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단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하단의 온전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물 채권의 매각 속도를 조정하면 좁은 범위의 연방기금 금리를 설정할 수가 있고 국채 수익률 곡선의 최소한의 기울기를 목표로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리치 교수는 지난 2번의 긴축 행보가 이루어지는 동안 연방 기금 금리 인상은 10년물 국채 금리나 다른 장기물의 금리를 크게 올리는 데 실패했다. 이는 금리가 오르면서 해외 자금이 미국 채권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10년물 금리 하단을 설정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국채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플러스로 유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늦추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피터 모리치의 발언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형 기술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에너지주들이 유가 상승에 힘입어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요. ETF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엔 캐스터와 짚어보시죠.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안티캐시우드와 에너지 기업 ETF는 상승했는데요. 반면 중국 기업과 비트코인 선물 ETF는 하락했습니다. 먼저 안티캐시우드 ETF입니다. 현재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은 약 4% 빠지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자 기술주가 대거포진된 아크이노베이션 ETF도 내리고 있는 건데요. 아크이노베이션 ETF의 상위 보유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약 3%, 텔라도켈스는 약 9%, 로쿠는 약 5% 빠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크이노베이션을 역으로 따라가는 안티캐시우드 ETF는 반면 오르고 있는데요.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탈 쇼트 이노베이션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3.50%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기업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11개 섹터 중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약 2.75% 상승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할리버튼은 약 8%, 베이커 휴즈는 약 7%, 슐럼버거는 약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섹터가 좋은 흐름 보이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을 따라가는 ETF도 올랐는데요. 티커명 OIH인 바네크 오일 서비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4.24%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장 국제유가는 러시아산 에너지 물량을 과연 오펙이 채울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면서 높은 변동성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인터넷 기업 ETF입니다. 오늘장 징둥닷컴은 약 16% 밀리면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 성장이 둔화한 걸로 나오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징둥닷컴 외에도 다른 중국 인터넷 기업들도 내리고 있습니다. 메이투아는 약 12%, 알리바바는 8%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내리고 있다 보니 관련 ETF도 빠지고 있는 건데요. 티커명 KWEB인 크레인시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9.38%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ETF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은 현재 약 6% 내리면서 4만 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약 10% 급등해서 4만 2천 달러 선을 회복한 것과는 조금 비교되는 모습인데요. 배런스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연준의 긴축 행보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글로벌 시장의 추가 하락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리자 관련 ETF도 내리고 있습니다. 티커명 BITO인 프로시어스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 중 가장 먼저 상장된 ETF입니다. 오늘장 6.42%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밀 가격은 최근 날아올랐습니다. 밀 현물 가격은 지난 한 달간 약 44% 급등했는데요. 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밀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도 함께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밀 ETF와 관련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티커명 WEAT인 테오크리안 위트 펀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해당 ETF는 밀 가격을 따라가는 유일한 ETF입니다. 테오크리엄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만기에 걸쳐 밀 선물 계약을 두루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콘텐고, 즉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운용 수수료는 1.91%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해당 ETF에 거의 1억 8,300만 달러의 자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신주가 모두 소진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ETF는 일반적으로 수요에 따라 신주를 지속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EAT는 상품 ETF로 이미 정해진 주식 수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를 더 많이 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운용사인 테오크리엄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 신주 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WEAT는 오늘장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정세 속에 글로벌 IB들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 강수민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월가 IB들의 종목 탑픽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주째 접어들면서 골드만삭스는 유럽 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경제적인 여파를 주시한 채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성장 둔화를 겪을 것이고 유럽도 경제 침체의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보다 1에서 2%포인트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전쟁으로 경기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CNBC에 따르면 미국은 원자재 자체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과 비교했을 땐 타격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골드만삭스는 유럽 시장으로의 노출이 적은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즉 유럽 시장 의존도가 높은 종목은 피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럽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종목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엔터테인먼트 기업 컴캐스트입니다. 선정된 종목 가운데선 가장 작은 숫자지만 유럽 매출 의존도가 20%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주가는 10% 내림세 나타냈고요. 또 메타도 유럽 매출 의존도가 24%에 달하는데요. 이 선정 종목 가운데서 올해 주가 낙폭이 42%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와 자산운용사 블랙록 그리고 IT 컨설팅으로 유명한 엑센추어 모두 비슷하게 27에서 32% 정도의 의존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는 49%, 즉 매출의 절반을 유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이 부킹홀딩스의 유럽 시장 매출 의존도가 7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 1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CNBC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된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 차질을 겪고 있다며 원자재와 물류 비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가장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이 내수 판매 비중이 가장 큰 종목들 확인해 봐야겠죠. 골드만삭스가 추천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맥주 회사 콘스텔레이션 브랜즈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코로나라는 맥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전체 매출에서 3%만을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97%에 이릅니다. 미국 통신업체 AT&T도 매출의 9%만을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요. 나머지 91%는 모두 국내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타깃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 7% 정도 떨어졌지만 최근 타깃이 현재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이번 달에만 8% 넘게 올랐다는 점을 골드만삭스는 좋게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멕시코 음식 프랜차이즈 치폴레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선정된 이 종목들이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유럽의 경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유럽 시장 의존도가 낮은 미국 주식을 매수하라는 골드만삭스의 추천 전략 살펴봤습니다.